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전북자치도 교육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살아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내걸고 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는 어떤 바람이 불게 될지 전북 교육의 청사진과 현안들을 밀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권인탁 전북대 명예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전북교육의 현 주소와 핵심 정책을 담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통과 청렴, 그리고 현장 중심을 내걸고 전북 교육의 판이 새로 짜여집니다. 교육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교실 현장부터 다잡고 나선 전북 교육청. 현장 교사와 대학 교수를 두루 거친 천호성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끌어올릴 독서 교육을 맨 앞에 두고 진로 진학 교육원 신설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 가치 및 태도적인 면,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직접 삶에 필요한 밀접한 경제, 금융교육 등을 포함한 그런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실 밖 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며 다가온 소규모 학교의 증가와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 여기에 교권과 교육권의 조화, 디지털 격차까지 교육청이 풀어야 할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듬고 농촌 유학을 통한 지역 상생 모델을 안착시키는 일도 주요 과제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전북 교육청.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이 교실 안의 실질적인 변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교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네, 좀 늦었지만 취임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3번의 도전 끝에 이제 우리 전북의 교육 수장에 오르셨는데 네. 취임 한 달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선거가 거의 전쟁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은 정말 잠시이고요. 이제 교육감이 되어서 취임을 하고 난 후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정보랄지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지면서 책임감을 정말 많이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 보통 그 기존 교육감 전임 교육감들께서는 대부분 다 이제 대학에만 계셨는데 네. 우리 천 교육감께서는 일선 그 교사 행정을 네. 15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 계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런 현장 경험이 그 교육 행정에 뭔가 좀 다른 변화를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정책들은 최종적으로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교육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정책의 모든 내용들은 다 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 몸에 배어 있는 것과 같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감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마 정책들이 될 거라고 저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약한 것 중에서 예. 그 비전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그 우선순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네. 하실 것인지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공교육의 책무인 기초학력 책임보장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의 모든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력, 소질,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개발해가는 것이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학과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두 가지 정책이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이분들의 이 그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정책을 네. 또 내세운 게 인상 깊은 게 네. 그 기초학력 회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기초학력 책임제를 얘기했어요. 네, 또 예. 거기에다가 네. 그런 그 진단, 네. 그런 기초학력을 위해서 또 네. 이런 보충 지도와는 뭐가 다르고 네. 교육감이 제시한 것이 예. 또 학생에게 이제 진단에 의해서 낙인된다든가 네. 또 책임이 담임 교사에게 전가되는 이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 아마 책임제를 제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좀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학력, 이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학력은요,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 이것을 저는 이제 학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기능적인 면이랄지 뭐 가치 및 태도적인 면이랄지 기본 생활 습관이랄지 이런 다양한 것들 또 생활 밀착형 꼭 필요한 경제나 금융교육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학력으로서 제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그 제대로 진단되고 또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3가지 단계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교실 안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만나면서 선생님에 의해서 진단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처방도 잘 낼 것이니까.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의 진단과 처방이 있고 또 이것을 이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교 정도로 넓혀서 또 그런 아이들, 학교 안에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따로 학교에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 안에서 하는 2번째 단계의 학력 프로그램. 그다음에 3번째 단계는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 밖에서 진짜 교육 전문가들이랄지 거기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치료적 어떤 내용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교실 안, 학교, 그리고 학교 밖 이런 3단계의 진단과 처방으로서 기초학력을 완전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독서 예. 300 프로젝트를 예. 제시했거든요. 예, 예. 300권을 읽어야 하는데 입시나 학업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네, 네. 뭐 숙제형 독서로 간다든가 네. 뭐 이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읽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 하고 뭐 추천도서를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라 책은 아시잖아요. 가장 기초 문해력. 그 안에 책을 통해서 사유 능력을 길러주고 또 책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정말 종합적인 우리 몸으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책을 많이 읽는데 공부를 못한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걸 몰라서 시행한 건 아닌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것이 수업의 과정에도 그대로 저는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만 읽고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토론의 과정이 들어가고 또 책을 읽고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의 과정으로 이게 심화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독서 골든벨 대회 같은 걸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도 있게 읽은 거에 대한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수상한 아이들을 해외 뭐 이렇게 연수를 할지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 할지 이렇게 하고요. 또 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00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300이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게 12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를 놓고서 한 초등학교 때 150권 정도, 중학교 때 100권 정도,
고등학교는 입시가 있으니까 한 50권 정도를 이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기준 삼아서 전문가들이 각 영역의 내용들을 추천하면서 이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또 창업이랄지 뭐 이런 데도 연결하는 이런 이제 디테일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근데 학생과 학부모들한테는 예. 내신하고 이제 입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 학 성장 중심의 평가, 예. 이게 입시 준비하고 예. 어떤 충돌하지 않도록 어떤 지원책이 좀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그 키워지는 인간상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게 목표였고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살아있는 탐구자 같은 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점수 중심의 이런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놓고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런 점은 정말 좋았지만 이러이런 점은 부족해. 그래서 이러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과 연결 지어가는 이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에 맞는 평가의 시스템으로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어떤 대학을 가려면 이런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수를 얻기 위한 당장 수능 제도가 존재하는데 수능 시험을 앞둔 애들한테 다른 형태의 교육 방향이 미래지향적이라서 그걸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들어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교육감들도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협의해서 수능 같은 제도는 거의 생명을 다했다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수능은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곧 절대평가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니까 제가 그런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학부모들도 설득하고 학교 현장도 바꿔 가야죠. 네. 당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야 수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기 중학교 1, 2학년이랄지 초등학교랄지 이런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아주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래교육 관련해서 좀 하나 예.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긴 네. 했는데 네. 저 교육감께서 지금 AI 인공지능 기반 이제 교육 플랫폼 구축을 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역이나 학교, 교사 간에 보면은 네. 디지털 역량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새로운 이제 교육 격차로도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책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I를 잘 활용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거나 뭐 글을 쓰든지 읽든지 평가를 하든지 이런 과정하고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애들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이걸 줄일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중심점에 서 있는 교사들, 이 교사들의 격차를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수업에 교사를 그걸 끌고 가기 때문에 교사 안에도 지금 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는 교사가 있고 젊은 교사들 중심이죠. 또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연수도 잘 시키고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고 하는 게 교육감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질적 차이를 많이 줄여줘야만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때 학교 간 아이들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사 역량 키우기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또 진로 진학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전북 학생 진로 진학교육원 설립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셔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진학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고액의 돈을 들여서 네. 개별 진학 상담도 하고 또 우리 부분적으로 지금 완주군하고 나머지 5개 시 지원 교육청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그리고
이 기존 체계는 어떤 체제로 이끌 것인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의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은 진학과 진로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일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회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진학 진로의 책임을 교사한테만 맡기기에는 학교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정보력이랄지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변화되는 시대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진학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정말로 우리 전북의 핵심적인 인력, 자원, 돈도 거기에 투자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진학 진로 교육원이 각각의 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돈 주고 서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진학에 대한 상담,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학교보다 훨씬 전문적인 집단 중에 하나인 전북의 진학 진로 교육원 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구로서 그걸 설립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제가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교육감님이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예. 교육의 어떤 중요한 가치로 예. 이렇게 표방하시고 있는 것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진로 교육을 이제 거기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예. 상담 제공 정도 예. 또 학생이 그런 정도로 끝나서 안 되겠다. 예. 실패를 하더라도 예. 경험도 하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마 중학생 도전 프로젝트, 네. 뭐 고등학생 창업 프로젝트 이걸 제안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행사로 대체적으로 진로 이런 정책이나 교육들이 그런 성공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프로젝트를 세우시면서 아마 어떤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끌어가실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기반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게 하는 게 공교육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지식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도전 같은 것도 저는 그게 하나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도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패배의식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북의 아이들에게 어떤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들한테 야 도전해, 야 모험해갖고 할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체험학습 같은 걸 강하게 좀 더 시키고 중학교 정도 돼서부터 이제 도전 프로젝트, 이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지를 미리부터 한번 설정해보게 하고 이게 하는데 개인적 도전을 뛰어넘어서 학교 안에서의 뭐 학급 중심이랄지 아니면 동아리랄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중학교 애들은 도전 프로젝트를 하고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떠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떠난다. 그러면 기업만 오길 기다리고 누군가 직장을 만들어주길 기다리면 전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감하게 젊은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도전하는 그 창업 같은 것에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창업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거의 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수준 정도의 돈을 줘서 여기에 지원을 해서 물론 이제 선생님 지도 교수가 있고 지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하나의 세팅으로 잘 해서 아이들이 좀 뭡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 가감하게 도전의 길을 한번 열어주고 싶습니다. 고 교수님 창업과 성공 창업과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하더라도요. 네. 그 실패가 이들의 삶에 또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요. 시설 뭡니까? 노트북, 이런 기계 장비 이런 것들도 공부에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도전해보는 그런 창업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네. 첫 결제를 네. 하신 지가 좀 되셨죠? 그렇죠. 네. 첫 결제를 네.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서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사들 좀 악성 민원으로부터 좀 네.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대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제 정당한 의견 제시 같은 경우는 또 위축되지 않도록 좀 그렇습니다.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또 어떤 원칙과 절차를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는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있고 행정 직원들도 있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는 다시 아이들한테 다 갈 거라고 생각해서 훨씬 적극적이고 훨씬 열정적으로 교육을 할 때만 이 교육이 더 확대되고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완전히 위축돼 있어요. 뭐 조그마한 일만 조그만하게 뭘 한 거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뭐 아동 학대랄지 이런 법이 생기면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완전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 이건 선생님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그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넷플릭스의 그 참교육 그 드라마를 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잠시 봤는데 딱 필이 꽂히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사였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사회가 망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교육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지원하고 우리가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수업이 소극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 인권 보호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차질 없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런 그 법적인 문제가 많이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 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교육감님께서 이제 먼저 대화와 관계 회복을 먼저 네. 하면서 예. 그런 그 저기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관계나 이런 걸 하다가 교사의 보호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경우 네.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보호를 나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걸로 제가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사안을 어떤 경우에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주 악성 민원 같은 게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민원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사회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갈등과 문제는 증가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라고 본다면 저는 그 이해 당사자들,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가장 좋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만이 그 조직 내에 자생력이 생겨요. 근데 그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너네는 문제 그냥 놔둬 우리가 풀어줄게 하고 외부 이 문제가 외주화되는 순간부터 여기 자생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생력, 아까 대화와 이렇게 풀겠다,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결국에 따져놓고 보면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법적 문제랄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악성 민원, 폭언, 명예훼손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외부에서 선생님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당신한테 벌어진 문제니까 당신 혼자 해결해.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다.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많이 가는 사회는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교육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그때 마지막에 이건 법에다 맡기자. 이렇게 가고요. 대신에 법률적 지원, 선생님들이 또는 학교 안에서 그 생긴 문제를 공동체에서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법률적 지원 시스템만큼은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학령 인구 감소 관련돼서 좀 질문 네.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교육청 출입을 한 3, 4년 전에 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전북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1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한 해에 1,0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12년이면은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으리만큼 사실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정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 교육 재정을 교부금 자체를 좀 줄이고 또 교육 교사 인원도 또 마음대로 좀 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뭐 시골 같은 작은 학교 같은 게 학생들이 2~3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교사 숫자를 완전히 또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전북에 이 미친 현재 상황이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와 있을 정도로 학령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선택해야 됩니다. 전북은 과감한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이곳에 사람이 없으면 지역은 망하게 돼 있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이 유지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몇 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 상황이랄지 젊은 층이 다 떠나고 있는데 그런 해결 방식은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오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는 농촌 유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이제 전북 유학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선가 아이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오라고 해서 옵니까? 우리 지역에 2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저는 올 거라고 봐요. 하나가 교육의 문제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어른들의 이런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좀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학교랄지 이런 데를 특히 이렇게 강화해서 야 전북의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자. 내 자녀를 여기에서 키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부족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죠. 교육감. 그래서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매력 있는 우리 전북 교육의 프로그램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아이들이 오는 이런 정책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전북에 태권도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별로 안 오잖아요. 외국은 태권도를 서울에서 배우나 전북에 와서 배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야, 대한민국에 가서 태권도가 종주국의 이런 나라인데 어디서 갈까? 아니, 전북에 오면 돈도 적게 들고 이런 인프라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 서울로 가느니 그러면 전북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다 요즘 K-팝이랄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가능하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인뿐만이 아니라 교육마저도 지역의 회복,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데 우리 교육이 어떻게 기능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농촌 유학을 전북 유학이라는 명칭을 좀 바꾸셨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1,000명이라는 목표를 세우셨고, 근데 학생들이 그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 학년이 되면 뭐 고등학교를 있더라도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다시 학생들이 돌아가고 나면 사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같이 온 가족들이나 학생들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와 함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정지 여건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보관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현재 제가 지금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지금 그전에도 후보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 지자체
단체장들한테도 그걸 제안을 했어요. 8월 13일 날인가 이때 또 우리 지자체 장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제가 가서 다시 이걸 제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부에서 오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는 데 있어서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지만 교육청이 책임지지만 가능하면 가족 체류형으로 오는 게 우리 지역도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왔을 때 부모들이 파트타임 일이라도 일거리라도 있으면 그걸 정보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정주 요건 이게 집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시골에 완전히 낡은데 보수 좀 온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비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정책 펴고 있는 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에요. 지역소음을 막겠다고 말로 얘기하면서 1조 원씩을 매년 1조 원씩을 지방에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 전북에는 약 1230억 정도의 기금이 지역 소멸을 막는 기금으로 돈을 주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자체장들한테 얘기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정주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써달라.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와야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정주하고 살면 좋은데 적당한 시기 되면 말씀대로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설령 떠나는 한 있더라도 우리는 오게는 만들어야 돼요.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먹고 살면서 돈도 씁니다. 여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게 하고 정주시키는 것은 이제 지자체장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육감님께서 지금 내놓으신 그런 그 공약들, 예. 기초학력이라든가 진로 진학이라든가 AI 시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걸로 보거든요. 확보될 걸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우선은 현실적인 예산 상태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 그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국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아까 학령인고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줄어드는데 왜 교육청 예산은 증가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내국세 20.79%를 우리가 교육 재정으로 받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교육 재정은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군대도 보면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국방비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을 봐도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남원 이런 데 모든 지역이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모든 지역이 인구가 다 줄고 있는데 이 지자체도 예산은 보면 계속 다 증가해왔지 지역의 인구가 준다고 예산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그 좀 뭐죠? 좀 논리답지 않은 논리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16개 지역의 교육청들이 교육감들이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교육에 이게 쓰는 돈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역량을 키우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게 파워로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 전북은 더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임 교육감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전임 교육감님께서 지금 안정기금으로 비축돼 있던 1조 7천억 중에서 약 1조 5천억 이상을 예산 외에 기금으로 모였던 돈을 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압박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취임하자마자 지시를 했어요.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과 그런 시설 뭐 이런 걸 할지 다 파악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한 10건 정도의 사업 내용은 지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재정 압박으로 만약에 법이 바뀌어진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요한 경비인 기초학력 책임 보장이랄지 진학 진로랄지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쓰면서 복지 예산 같은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대응책은 마련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좀 선처라기보다는 이번 그
정책을 철회해 주기를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뭐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조직 인사라든가 이런 네.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정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이를 실행하는 사람과 네. 그다음 조직에 달려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듣기만 했지만 잠깐 인수위원회 이축이라든가 네. 초기 인사를 좀 비판적으로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도교육청 인사 원칙이라든가 검증 절차는 어떻게 세우시고 네. 그 기준을 어떻게 공개해서 저희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이제 저한테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숙제입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는 적재적소하게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는 게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솔직히 고민이 깊어요. 고민이 깊은데 가능하면 뭐 저하고 연관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실력 있고 공정한 실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공정하게 뽑을 것인가가 저의 인사 기준인데요. 인수위원회는 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12분을 지금 일방적으로 임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 검증된 부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는 우리 교육청의 구성원들 3만 한 5천 명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 인사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평가위원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인원들이 다시 인사위원회랄지 이런 것들도 거치고 이렇게 올라오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걸러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능하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분들은 좀 중용해서 쓰고요. 정말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교육감을 준비해 오면서 정책을 준비해 오면서 함께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소 다른 분들의 어떤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저의 철학,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의 이런 그 조직 이런 부분들에서 뭡니까 공정하게 발탁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임사에서도 그렇지만 청렴 상당히 강도 네. 높게 그 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그 삼진아웃도 아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얘기를 하셨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요인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네. 감사위원회도 네. 그걸 또 출범을 시킨다고 이제 네. 말씀하셨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청렴도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사회에서 정말 제가 청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국가나 어떤 정부도 보면 대부분 부패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잘 좋았던 그런 파워가 넘치고 융성했던 사회나 국가도 다 부패해서 망하거든요. 전북교육청의 1번이 제가 청렴해야 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원래 청렴이라고 하는 게 교육감이 청렴하고 교육청의 그 간부들이 청렴한데 밑에가 청렴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에게도 여러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 저 스스로가 입으로만 하고 청렴 안 하면 그거 금방 무너져 버려요, 교육청이. 그래서 아예 교육감이 손도 대지 못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밖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위시해서 비서실, 고위 관료들 여기를 독립적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 감사관으로서 감사하면 이게 셀프 감사지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손 안 대겠다, 교육감은.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사 시스템 만들어서 그걸 해라. 저만 감시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가 그 시스템 자체로서 청렴해질 수 있고 공직사회가 청렴하면 당연히 뭘로 이제 승진
같은 게 되냐면요.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중심의 그 공직 사회가 될 거고 저는 우리 전북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런 현실적인 것 있지만 우리 전북의 구성원들이 절대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리더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호성이 교육감이 됐으니까 이게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고 그래서 정말로 역량 있는 분들이 승진도 하고 우리 전북 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본이 청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 먼저 권 교수님한테 하나를 좀 신입 교육감님께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하나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시작하시니까 이제 성공을 바라면서 제가 이제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뭐 그 평생교육 국가정책 제안하면서 실천을 했고 그리고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그 교육감님 정책 가운데 제가 눈에 탁 들어와 있는 게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공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모델을 저는 좀 평생교육 그 법제에 기반을 해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전에 교육감님이 했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평생학습도시 제안하고 할 때. 근데 이 시군 군수라든가 이제 지사님들이 대민적인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추진체도 넘겼는데 법에는 지금 남아 있어요. 교육감님이 근데 그리고 교육감님이 권한이 다 가지고 있어요. 법제로 평생 학력 인정도 해줄 수 있고 자격 인정도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모델을 하시려고 하면 지역의 시군 14개 시군에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가 광역자치만 이런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는 일반행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지역 개발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보내면서 또 지역 강사들이 또 함께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이게 다 같이 해서 이게 되고 그다음에 2022년 교육과정에 지금 학교 자율 시간이라든가 또 그 고교 학점제라든가 또 뭐 자율학습 이런 것들을 지역의 정규교육과에서 넣을 수 있고 지역 강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모든 것을 연수도 시키고 다 사실은 학교 교육을 생태계화 시키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평생교육 재정 그 지원 특별회계법을 저번에 제가 그 사업관리 교육부 위원장을 했는데 그렇게 평생 붙여놓고 다 고등교육 융합대학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교육감님들이 그런 쪽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어떤 교육감님이 제시한 이 모델을 가지고 전국을 지역 혁신 그 사업으로 하나의 전국 확산하는 그런 교육감님의 의지 이런 기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시고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지금 교수님께서 또 그렇게 조언해 주신 대로 아마 제가 하는 그 사업에 또 교육 활동에 교수님 같은 분이 좀 자문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으로도 우리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뭐 앞으로 4년이 될지 8년, 12년이 될지 더 오래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교육감으로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그 얘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50만 6,230분의 도민이 저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표 한 분 한 분의 뜻을 새기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교육감으로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붙어져 있는 딱지와 같은 현장 교육 전문가,
현장 교사 출신이면서 교육학 전공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시 현장 출신을 시켜놓으니까 현장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육 가족만이 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교육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시면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다 하신 말씀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학부모가 아니면 교육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고 전북의 내일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북 교육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주현미 씨 특집 시사토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듣는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